그 다음 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은 보경 스님이라는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여러분 송광사 가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송광사 템플스테이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좋은 절이더라고요. 그 송광사의 본사 옆에 탑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약간 별채 같은 곳이 있는데, 그 탑전에서 이 보경 스님이 어느 날 노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와 자신의 인연을 가지고 그 인연만으로 3권의 책을 쓰셨어요. 이 3권의 책을 쓰셨는데, 처음 썼던 책이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고양이를 읽는 시간, 그리고 3번째로 이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고 유쾌하게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그 템플스테이 갔을 때 보경 스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도 양이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그 송광사의 그 탑전에는 양이만이 아니라 많은 고양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침 내려갔을 때 고양이 캔이랑 간식을 좀 가져갔었는데, 고양이들이 맛있는 시간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보경 스님이 쓰신 책은 그냥 단순하게 그 고양이와 자기가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이제 풀어놓고 있는데요. 그런 그 샘플로 이 3권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분 정도 걸립니다. 제목은 슬픔은 한결같은 사람에게 흔들림을 가르쳐준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들어 내가 변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해맑게 웃는다는 말까지 한다. 아마도 내가 양이를 돌보면서부터 잘 표현하지 않던 감정들을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써 외면하던 여러 감정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양이로부터 비롯된 변화라면 변화일지도. 남도의 어른들이 자주 쓰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사투리로만 알고 있었던 성가시다 라는 단어가 양이와의 첫 겨울에 저절로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성가시다는 건 발음에서도 느껴지지만 들볶이거나 번거로워 괴롭고 귀찮다라는 뜻이다. 양이가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자꾸 마음이 쓰일 때마다 나는 이 단어를 떠올렸다. 양이는 내가 산중 암자로 돌아온 첫 연말에 겨울 저녁에 불쑥 들어오더니 나도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투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도 한번 닦아보겠다는 출가도 아니면서 양이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해서 그날로 난 꼼짝없이 양이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와 지냈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이 동물에 대한 흥미는 없었다. 그런데 점점 지켜보는 즐거움이 커져갔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 어느 틈에 양이가 나와 함께 산중 암주의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양이를 한 식구로 대접하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 사랑한다면 나누는 거지 뭐. 함께 지내기 시작한 첫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양이는 유독 많이 다쳐왔다. 어디를 갔는지 행방이 묘연했다가도 갑자기 야옹 하면서 나타나면 순간 기묘한 느낌이 들어 유령인가 싶기도 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양이는 원래 사하촌에 살다가 부식창고에 출몰하는 쥐를 쫓기 위해 큰 절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영역 다툼에 밀려 선방 구역 등을 전전하다가 내가 사는 탑전으로 흘러들었다. 탑전에 홀로 있는 게 심심해서였을까. 양이는 다른 고양이들의 영역에 뛰어들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 텐데도 사라졌다 싶으면 매번 큰 절 쪽으로 넘어오곤 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심심한 게 큰 문제다. 한 번은 큰 눈이 내린 새벽의 일이었다. 밖에 나가보니 수북이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큰 절 쪽 숲으로 양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나는 양이를 기다릴 겸 창고에서 대빗자루를 꺼내 마당의 눈밭을 좌우로 쓸면서 길을 내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찼지만 그다지 춥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선종 사찰에서는 정통적으로 대중 올력을 많이 한다. 감자 올력 같은 흙일을 하면 자유정진이라 하여 좀 쉴 수 있게 배려해 주는데 눈을 쓰는 올력을 하고 나면 정진을 쉬어주기도 한다. 그만큼 눈을 쓰는 일은 힘이 든다. 문득 90년대 초반에 가을과 겨울을 났던 수도암이 생각났다. 김천 청암사가 있는 산 정상에 자리한 수도암은 거의 1,000고지 높이라서 항상 밥이 서리웠다. 봄이 되면 내려가 잘 퍼진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다. 고지가 높아서인지 눈은 내렸다 하면 폭설 수준으로 쏟아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눈이 제법 내린다 싶으면 정진을 멈추고서라도 아량마을까지 산길에 눈을 쓸어야 했다. 때를 놓쳐 눈 쌓인 길이 얼어붙기라도 하면 봄까지 곤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 얼어버린 길은 쉽게 해동이 되지 않는다. 시장을 봐야 하는 후원의 차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편 집배원이 올라오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울에 인적이 끊긴 듯한 깊은 산 중에 오전 정진이 끝나갈 시간이면 어김없이 산 아래에서부터 우편 집배원의 모터사이클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산 중에는 날짜도 시간도 없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모터사이클이 겨울 산중에 정막을 깨뜨리지 않는 날은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었다. 딱히 소식을 기다릴 일이 없으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나이에 나에겐 소중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눈을 쓰는 사이엔 양이가 돌아왔다. 자신이 지나갔던 발자국을 되짚지 않고 개구쟁이처럼 굳이 밟은 흔적이 없는 곳으로 눈길을 내며 다가왔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양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는 장갑을 벗었다. 그러고 나서 양이의 귀를 꼭 쥐었다. 사람도 그렇지만 양이도 몸 중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 귀다. 한겨울에 눈 내리는 새벽에 눈밭을 헤집고 나니다 온 양이의 귓바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직도 눈곱이 눈자 위에 까만 파리처럼 붙어있는 채로 이 새벽에 어디를 다녀온 건지. 너 참 성가시다 성가셔.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어렸을 때 노모님이 내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양이에게 하는 말이 똑 그대로 겹치면서 어떤 서러움이 밀려들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눈밭에서 뒹굴다가 집에 들어온 어린 아들의 귀를 양손으로 잡으게 하셨던 노모님의 말씀도 그랬다. 어구 성가셔라. 춥지도 않냐. 요즘 양이는 탑전 주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지낸다. 내가 항상 방에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 굳이 밖으로 뭔가를 찾아 나설 이유가 없겠지. 도량 주위에 이쁜이도 있으니 심심하지 않은 듯도 하다. 당신의 것이 아닌 건 언제나 주인을 찾아 울어댄다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양이의 말없음은 우주선이 목표 궤도에 들면 힘들이지 않고도 안정감 있게 유영할 수 있듯이 자신에게 알맞은 자리에 안착했다는 소식이다. 양이는 입맛이 까다로웠다. 사료는 잘 먹었지만 통조림은 도통 먹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줄까 하는 게 항상 고민거리다. 그러다 지난 겨울에 한 독자가 양이 간식을 보내왔다. 박스를 열어보니 커피 믹스 같은 스틱형 간식도 있고 통조림도 있고 트릿도 있었다. 양이는 통조림이나 스틱형 간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습식 사료는 종류를 막론하고 그랬다. 대신에 트릿은 먹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북어, 연어, 새우, 당근, 치킨, 오리, 소고기 종류도 많았다. 그 중에서 처음 반응을 보인 것은 북어 트릿이다. 문제는 내가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마치 장례식장의 홍어와 짠 반찬 냄새가 어우러진 듯해서다. 비위가 약한 나는 기겁을 하면서도 양이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다 먹였다. 한 번은 양이 털을 빗기는데 하품하면서 내뿜은 북어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죽했으면 빗질을 멈추고서 한 소리 하고 말았다. 양이 아이 비려. 최근 순천에 애완동물 관련 샵 한 곳이 크게 들어서서 지나는 길에 간식이나 사료를 사가기 편해졌다. 양이에게 치킨 트릿을 사줬더니 북어보다 좋아했다. 다음번엔 소고기 트릿을 사줬는데 좋아하는 내색을 하며 잘 먹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 양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니 내가 더 좋았다. 하지만 문제가 또 따라왔다. 트릿은 강면이 1cm 정도 되는 크기라서 마치 일본 미소스프에 들어있는 두부처럼 생겼다. 처음에는 성명서에 적힌 대로 한 번에 서너 알씩 하루에 3, 4회 주었다. 하지만 간식에 대한 양이의 열망을 외면할 만큼 내가 강심장은 아니지 않은가. 양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간식통으로 이끌면 어찌할 도리 없이 뚜껑을 열고 만다. 양이, 간식으로 배 채울 거야? 옛 인도의 바라문 수행자도 나와 같았을까? 인도에 한 바라문이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경전을 선물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쥐 한 마리가 경전을 쏘라먹었다. 바라문은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한 마리 구했다. 쥐는 사라졌지만 고양이에게 먹일 우유가 필요했다. 이번에는 젖을 짤 수 있는 양을 구했다. 양을 키우려면 풀을 먹이고 집안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여자를 얻었다. 여자의 잔소리를 귀따갑게 듣고 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이 태어나서 식구가 늘어났고 수행은 고사하고 세속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문제의 발단은 경전이었다. 사랑만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 경청하고 대답을 잘해주는 것은 대화술에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선의 경지다. 내가 타인을, 외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에, 그 외모의 소리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지 판단해보면 된다. 우린 매사 건성으로 듣고 흘린다. 나도 상대도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장미를 잘 알려면 내가 장미가 되는 길밖에 없다. 사물은 동류가 아니면 의식을 공유하기 어렵다. 영적인 초월의 경지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의 차이가 여기에서 벌어진다. 굳이 큰 깨달음이 아니라도 의지적인 노력과 보편적인 상식,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의 열망과 교차해보면 많은 것이 이해된다. 내가 양이를 돌보면서 달라졌다고 하는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동물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감당해야 할 슬픔도 있다. 그 슬픔이 나를 흔들기도 하면서 배움으로 이끈다. 내가 궁극에 이르려고 하는 피안의 세계가 저 대양이라면 거기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 나는 가능하다면 비가 되어 단박에 바다에 똑 떨어지기보다는 더 낮게 지면을 타고 흐르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사람들이 뭘 하며 살아가는지 귀동냥도 해가면서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의 느슨한 흐름을 따르려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